네, 이번에는 실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년간 교육을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실천론 분야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이니까 실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배웠든 사회복지를 배우지 않았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될 소양, 능력 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천론입니다. 실천론은 근 10년이 다 되도록 어렵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과목입니다. 너무 평이하죠. 근데 이제 실천론이 이번에는 빌런 과목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제를 내는데 약간 꼬아서 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이 길라잡이를 하고 계시지만 법제론 어렵다고 하셨고, 정책론 어렵다고 하셨고, 조사론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쉽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거기다가 실천론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실천론이 이론이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를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실천론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 이론이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천에 대한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는 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그다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요약 정리 중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부분들은 13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복지는 거시적인 거고 사회사업은 중시적, 미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라는 부분들은 성류를 얘기를 하면은 성류의 외피를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사업은 그 안에 씨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시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2년에 한 번 걸려서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저변에 깔려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대 윤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치나 윤리나 전부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고, 어떤 사람한테 윤리지만 어떤 사람은 윤리가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나라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 가치가 있다, 없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가치와 윤리를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윤리 부분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 3년 전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관련된 윤리강령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아까 지금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윤리적인 위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3페이지에 가치와 윤리의 구별이라는 것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윤리와 관련돼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이게 누구냐면은 로엔버그 앤 돌고프. 요 원칙. 요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입을 해야 될 원리,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해줘야 되는 원리, 요것을
구분 기준으로 하는 것이 133페이지에 로엔버가 돌고프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전엔 부록으로 넣어놨었는데 이거를 본문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새롭게 각광받는 게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윤리강령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설령 문제 수가 적다 하더라도 오지선다형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윤리강령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윤리강령을 만약에 여러분들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번만 요새 그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녹음한 다음에 파일화 시켜서 그걸 USB에 담아서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서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예.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한 꼭지도 빠지지 말고 그 대문 그 큰 주제 이런 것들도 빠지지 말고 다 그냥 그 녹음을 하셔서 그것을 들으시면 뭐 공부를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윤리강령 요거 읽는 것하고 법제론의 법 부분하고 요것을 다 읽어서 그냥 왜 우리가 보통 출퇴근 시간에 1시간 반 이렇게 있으면은 요새야 이어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핑계죠. 뭐 못한다라는 건 핑계고 들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141페이지에 보시면 메리 리치몬드하고 플렉스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영역 자체가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요약 정리한 부분을 유추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묻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사회복지사가 어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실천론 과목이니까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리치몬드 여사나 플렉스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하는 거는 메리 리치몬드 여사 같은 경우에는 1917년에 사회진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근데 자선조직협회 같은 경우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 중심이라기보다는 자선조직협회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너, 뭐 이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좀 전문성에 대한 뭐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아주 뭐 핫 이슈죠. 뭐냐면은 밀포드웨이입니다. 밀포드웨이는 1929년. 이게 사회복지의 실천 영역을 넓힌. 그러니까 개별 사회 사업만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전문가 역할의 개념 규정 보면 중개인, 옹호인, 중재인, 조정자. 중개인, 옹호인, 중재인, 조정자. 요 역할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실천기술론에서도 얘기하는 바지만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계속 나와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1차 현장, 2차 현장은 요새 많이 죽는 영역이고요. 그 뒤쪽으로 가셔서 144페이지에 보시면은 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인간행동 사회환경하고도 되게 비슷한 건데 사회복지는 그냥 다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P가 있습니다. 펄만의 4P. 문제, 사람, 장소, 과정. 문제, 사람, 장소, 과정. 요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펄만의 4P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서 골라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에 보시면은 핑커스와 미나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컴튼과 갤러웨이가 있는데 이게 연을 바꿔서 나와요. 경연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런데 요새 대세가 핑커스와 미나한이 좀 많이 나오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매개체계가 누구냐, 클라이언트 체계가 누구냐, 표적 체계가 누구냐, 행동 체계가 누구냐. 그래서 제 책에는 핑커스 미나한의 통합적 4체계 적용의 예시를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시 부분 뒤쪽에 되게 유심히 하기 위해서 양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까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비에스텍의 7대 원칙.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 다음에 수용, 무비판 원리, 비심판 원리,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헷갈려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비에스텍의 7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명확히 나오죠. 실천론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몇 과목 요점 정리를 아직 안 했지만 다른 것들은 내용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뭔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건 이렇게 명확해요. 가치, 윤리, 통합적 접근, 뭐 비에스텍의 7대 원칙, 로엔버거 돌구 윤리적 원칙,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 안에서는 공부할 게 확실하게 명확한 과목이 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죠. 실천론은 사실은 점수를 좀 많이 받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적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 관계. 전문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그 사회복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박스 안으로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요점 정리가 금방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요게 나왔었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이게 제가 교과서에다가 꾸준히 써놨는데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가 나온 거는 근 5년 만인데 제가 버리지 않고 계속 이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25년도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불신, 비자발성, 저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정보 수집과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기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의 종류와 내용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록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기록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록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에는 막 서술식으로 써놓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요약 정리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대강 이해가 가는데 내가 책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책 안에 표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독성을 좀 강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부분에서는 발달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4, 5, 6 챕터, 그죠? 표본조사 뭐 이런 것들, 표본이라는 거, 표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이 실천론 부분에서는 사례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례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이전에도 중요했는데 앞으로도 중요할 사안이라는 거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돼서도 이 사례관리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천론에서 이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사례관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2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으로 쭉 사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등장 배경,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건 탈설화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진짜 빈도수로 본다 그러면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어서 박스로 돼 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박스로 돼 있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진하게 칠해 놓은 거나 박스 없는 기억해 두세요라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각 챕터마다 있는 박스도 요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사회복사 1급 참고서들 있잖아요. 이 참고서들의 한계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이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소 늦을 수밖에 없죠. 저도 이번에는 책을 좀 늦게 냈는데 늦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의 어떤 시류가 변화가 너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다 써놓고 난 다음에도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신문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사례관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관리 과정.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인테이크,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재사정, 종결, 사후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단계별 특성이라는 부분들. 단계별 특성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실천론과 같은 경우에는 요약 정리를 누가 한다고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쉽고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가계도와 생태도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가계도, 생태도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특성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9페이지의 종결 부분에 종결시의 과업도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별로 쓰지 않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되게 간결하죠. 그리고 정리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공 사회환경론, 인간인공 사회환경, 그 다음에 조사론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 막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 실천론은 연계됐다기보다는 딱 그 이론에 대해서만 묻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더더군다나 뒤에 이제 교육하는 실천 기술론의 내용하고도 앞부분이 비슷해서 그 앞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실천론, 실천 기술론은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길라잡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실천 기술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